동양인 피지컬이라고 해봐야 뭐 별거 없지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봤던 동양인들은 다 작고 볼품 없었어. 그냥 작은 게 귀엽던데. 여기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를 가진 미군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이 미군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서 군복무 중인 해리라고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군인 출신이시고 집안에 군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또 미국은 군인에 대한 존경과 예우가 남다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어려서부터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 듣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자랑스러운 미국의 군인으로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군인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다했어요. 미국의 사관학교는 최고의 교육을 받는 대학으로 꼽힐 정도로 미국에서는 명문대로 꼽힙니다. 당연히 입학하기도 어렵고 졸업하기는 더욱 어렵죠. 저는 최고 수준의 성적으로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가족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어요. 제가 매진한 것은 공부뿐만이 아니었어요. 신체적으로도 월등하고 싶었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키우는데도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스포츠에 입문했죠. 복싱, 주짓수, 무에타이 유도 이뿐만 아니라 미식, 축구, 테니스 등 사교적인 스포츠에도 능통했습니다. 이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누구보다 월등한 능력을 갖춘 군인이 되었다. 자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어떤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선망이 있습니다.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학생은 보통 신체적인 피지컬이 월등한 경우가 많죠. 구릿빛 피부의 마초 같은 남자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피지컬에 대한 자신감이 대단했어요. 그 덕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가서까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키가 크고 여러 가지 운동으로 신체를 단련했었고 남들보다 덩치도 컸으니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성적까지 좋았으니 주변의 인정은 덤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무식하고 힘만 센 군인이 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정진해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러던 중 졸업 후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일미군 부대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자국의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여 일본과 함께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있죠. 주일미군 부대에 방문하게 된 저와 몇 명의 동기들은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장성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희가 이런 자리에 함께해도 되는 건지 토론하며 일본으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햇병아리 장교인 저희가 장성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알 수 있을 리 없었지만 저희는 그곳에서 한국의 군인들과 일본의 자위대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저희가 왜 함께 왔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저와 함께 일본으로 간 동기들은 일명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다른 군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여러 곳을 방문해보며 각 군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대가 없고 자위대만 있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부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군대도 가지지 못한 나라의 군사력은 보나마나 뻔하니까요. 또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오면 가장 좋은 곳을 보여주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테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미국에 와서 듣게 된 소식이었는데 자위대에서 훈련을 받던 자위관, 후보생이 훈련 도중 총기를 난사해서 2명의 자위대원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숨진 2사람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대체 어떻게 훈련을 하고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의 주일미군 부대에 방문했을 때 만났던 한국 군인들에게도 그다지 기대감은 없었어요. 동양인의 피지컬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일본의 자위대원들이나 한국의 군인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군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만 잘할 것 같은 범생 이상 딱 그 정도였죠. 한국 군인들을 보고 든 생각은 장성들을 보좌할 실무진들이나 데려왔나 보다였습니다. 이런 인상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한국 군인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자랑한 것도 아니었고 딱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인들이 일본에서의 시간은 어땠느냐 앞다퉈 물었지만 저는 해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그랬어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부모님의 집으로 갔더니 그것부터 물으시더군요. 저는 똑같이 그저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뜬금없이 한국에 대해 물으시더라고요. 가서 한국 군인들도 만났다며 저는 전역한 지 한참이 지난 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물으시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건 왜 물으세요? 한국 군인들은 어땠니? 훌륭했니? 저는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을 판단한 거겠지만 그것만 보고 한국의 국방력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저는 두 분의 말이 어른들이 의뢰하는 충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겸손해야 한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와 같은 말이요. 이분은 군인이시니 어떤 적이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했죠. 이후 제 머릿속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생각은 새까맣게 지워졌습니다. 군사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훈련을 받고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군인 생활에 익숙해졌을 때 주한미군으로 갈 사람을 뽑는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공지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추가 수당이나 혜택이 많았지만 저는 미국의 군인으로서 미국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 중 한 명이 저에게 왜 한국으로 가지 않느냐 묻더라고요. 혜리 정말 안 갈 거야? 나는 혜린이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어. 몇 번을 말해 나는 미국이 아닌 곳에서는 절대 군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니까. 그때 동료가 덧붙인 한마디 때문에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태권도 대회잖아. 대체 왜 안 간다는 거야? 거기서 평생 살라는 것도 아닌데. 태권도 대회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지원자를 구하는 거였어. 동기는 기가 찬다는 듯 말했습니다. 뭐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안 간다고 한 거야. 난 내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아주 의아했었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정말 태권도 시합에 참가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당시 저는 태권도를 배운 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운동을 섭렵해서 다른 운동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태권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스포츠였습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대단했거든요. 특히 태권도의 발차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것이 호감의 이유가 되기는 어려우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도의 종주국은 일본이지만 세계에서 유도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는 프랑스를 꼽기도 합니다. 저는 군인이자 무도인으로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며 무엇보다 실력을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리 종주국이라 하더라도 실력이 부족하다면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의 실력은 과연 어떠할지 보기로 한 것이죠. 물론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한국 군인들의 피지컬이나 외적인 부분이 저에겐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태권도의 문화와 전통을 가장 진하게 물려받은 이들이니 무언가 배울 점이 단 하나라도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동안 저는 2명의 군인들과 가까워졌는데 한 군인은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호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한국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었는데 할아버지가 보고 온 한국은 매우 더럽고 미개한 나라였다고 했어. 사람들은 오물이 묻은 손으로 밥을 먹고 미군 부대에서 뭐라도 조금 얻어먹으려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 밟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군인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황폐해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겪은 거야. 우리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러니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삶을 함부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다른 군인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알려준 거라니까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랑 내 말 중에 뭐가 더 신빙성 있을까? 두 사람의 언쟁이 점점 심해져 갈 때쯤 저의 중재 덕분에 두 사람은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던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럼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지. 이 말이 끝나자마자 겨우 진정시켜놨던 다른 군인이 또 비환양됐습니다. 빈부격차 몰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도 빈부격차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나라라고 다를 게 있겠어. 게다가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잖아. 그렇게 불안정한 나라가 어떻게 강대국이 돼? 무엇보다 자기들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도 없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니야, 제가 한국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미군이 우호국가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내비치는 게 영 안 잊고 왔습니다. 그만들 좀 해. 이렇게 한국을 비난할 거면 대체 여기를 왜 온 거니? 시답자는 논쟁이라 생각했지만 이 대화는 의외로 저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으면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제가 원망스럽더군요. 한국에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린 이후부터 조금씩 당황스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비난했던 다른 군인은 저보다 심했죠. 한국의 공항은 온갖 첨단 기계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는 버지니아주가 시골이기도 하고 나고 자란 곳도 시골인지라 이렇게 화려한 기계들은 처음 봤기에 너무나 놀라웠죠. 저는 공항에 안내 기계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까무러질 뻔했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던 군인을 슬쩍 보니 놀란 건 둘째치고 신기해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가장 잘 꾸며놨겠지라며 어떻게든 깎아내릴 구석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한국 사람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줄 알겠더라고요. 저희는 공항에서 나와 버스로 옮겨 탔는데 세상에나 버스도 엄청났습니다. 덩치가 큰 미국인들이 앉아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의자의 버튼만 움직이면 등받이와 다리 받침대가 움직이더라고요. 외제차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청결하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비난만 하던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물이 묻은 손으로 음식을 뭐 어쨌다고 헛기침하는 그 군인을 비웃으며 주한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제가 평생 보고 살았던 모습이었어요. 군인들이 향수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국과 똑같이 구현을 해두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주한미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며칠을 지나보냈습니다. 물론 그중 8할 이상이 시차 적응이었지만요. 대망의 태권도 경기가 있는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몸을 풀었습니다. 해리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분명 내가 이길 싸움인 게 뻔하잖아.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씩 웃고 말았죠. 그렇게 경기장에 도착한 뒤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제 옆으로 와서 우통을 벗는 한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커룸에 왔다는 건 경기에 참가한다는 건데 제 기준에서 몸이 너무 얇았거든요. 근육이 잘 잡혀 있는 게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저 정도 체급으로 대체 누굴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도복을 입었고 경기장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본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저보다 키가 큰 군인들도 많았고 동양인이라 믿기지 않는 피지컬의 근육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동양인은 체질적으로 서양인보다 몸을 키우는 게 어렵다는데 약이라도 먹은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에 나왔다는 것은 약물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본 한국 군인들이 제가 보고 들은 모습과 너무 달라 기가 죽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 섭렵한 무도인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를 미국에서 가르쳤던 태권도 선생님보다 훨씬 날렵한 몸짓이었어요. 그중에는 선수 출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은 또 얼마나 유연한지 다리를 뻗어 공격하는 자세의 가동 범위는 자신들과 저의 레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날카롭게 꼬집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출전한 미군들 중 한국 군인들을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어요. 게다가 한국 군인을 꺾었다는 그 한 명도 한국계 미국인인 미군이었습니다. 제가 경기에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미군들은 기대감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오랫동안 태권도를 수련해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렸죠.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종주국인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 정도면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그런데 맥도 못 추리고 패배해버리고 말았으니 어마어마한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부끄러움에 고개도 못 들고 주저앉아 땅만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저와 경기를 한 한국 군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손을 내밀며 굿게임이라고 인사했고 저는 그 인사에 힘을 얻어 한국 군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매너가 좋은 사람이었죠. 미군들의 분위기는 바닥을 치다 못해 바닥을 뚫고 있었는데 한국 군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가게 되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 난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싶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며 억지로 질질 끌려갔죠. 그런데 우리 뭐 먹는 건데 동료는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고기 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고기 한국에 왔으면 한식이나 이런 것을 먹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가면 발에 치이는 고기를 준다니 경기에서 참패한 것도 죽겠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왕 먹는 거면 그럴듯한 걸 먹어야지. 고기가 뭐야? 우리가 고기도 못 먹어서 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저는 한국 군인들이 참 센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일부러 우리를 엿먹이려고 이런 음식을 선정한 거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해 세팅된 테이블의 모습은 정말 생소했습니다. 고기를 올리는 것으로 보이는 석쇠가 있었고 옆에는 갖가지 채소와 양념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스테이크에 있는 가니쉬 같은 용도인가 싶어서 보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구니에 채소는 왜 있는 건지 도통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고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최상급의 고기였어요. 이게 소고기라고
이 소고기를 뭐라고 한다고 한우라고 불리는 고기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풍부한 육즙에 부드러운 식감까지. 그런데 저희를 놀라게 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옆에서 저희를 지켜보던 한 한국 군인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는 직접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익히지 않고 먹더라고요. 미국 레스토랑에서는 굽기 조절을 하지만 바비큐 파티를 할 때는 무조건 바싹 구워서 먹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자 한국 군인은 아무 문제 없다며 고기를 권했죠.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맛이야? 이런 고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마스터체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죠? 한국 군인은 먹을 거면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기에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쌈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는데 저는 그렇게 포만감 있고 건강한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저희는 고기와 야채를 함께 먹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모든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부른 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함께 경기를 했던 군인이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주었죠. 태권도에 큰 관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무술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여러 나라의 스포츠를 배워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마움을 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었어요. 태권도가 한국의 무예인 건 맞지만 이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정도인가요? 그 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 씨도 알겠지만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잦은 침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빼앗긴 것도 많았고 지킬 것 또한 많았죠. 그중 하나가 태권도예요. 우리 민족의 무예를 잃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온 선조들 덕에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태권도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예요. 저는 단순히 태권도를 스포츠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태권도에 담긴 정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대화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태권도를 대했는지 깨달았고, 이런 마음으로 경기에 참가했으니 한국 군인들에게 지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남은 잠깐의 시간 동안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토록 많은 침략을 받았음에도 나라를 지켜냈고 그 과정에서 훌륭한 장군들과 군사들을 배출해냈더군요.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국을 비난했던 군인을 찾아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가 됐든 기회가 생긴다면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가볼 생각입니다. 한국이라면 제게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한국에서 먹어본 한우의 맛도 잊히지 않네요. 그 환상적인 맛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가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또래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과 온갖 무시를 당하는 유럽인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괴롭히던 친구들은 두 손이 닳도록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유럽인 여학생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발레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슬프게도 아르헨티나는 그리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로는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20년 만에 사상 최하인 57.4%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제가 그리 안정적인 편도 아닙니다. 당연히 치안도 안 좋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제가 한국에 온 뒤에 안 것이지. 아르헨티나에서 사는 동안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살던 나라가 빈곤율이 57.4% 찍기는 했지만 저는 매우 부유한 집에서 나고 자라 저는 빈부격차는 어느 나라에든 있는 것이라고 배우면서 살았고 저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의 삶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지만 사립학교를 다니면서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들의 오만함에 물들어 현실을 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저를 바꾸었는지, 또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부잣집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였어요. 정치인, 기업인들의 자녀나 미국 등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의 자식, 대대로 부자였던 집안의 자제 등등 학교에 가서 너네 아빠 뭐 해라고 물어보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교육 수준도 높았죠. 교육열이 한국만큼 뜨거운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부를 이으려면 자식들이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했고 부유층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교양과 지식은 필수이기 때문에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영국으로 가서 영국 상류층이나 귀족들이 받는 수업을 듣고 오기까지 했죠.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특강을 하러 오기도 했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최고 학력 해외 유명 대학 졸업생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은 즐거웠어요. 이런 학교에 다녔었다고 한국 친구들에게 말하니 몇 가지 한국 드라마를 알려주더라고요.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너무 오글거리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는 돈이 많은 학생이 돈 없는 학생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내용이 주를 이루던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모두가 부잣집 모두가 쟁쟁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무시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좋은 친구들, 평생 갈 친구들만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너무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학생들은 유학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명문대라고 할 곳이 없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그저 그런 대학에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대학을 안 보내면 사업을 물려받거나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면이 안 서니 당연히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유학 모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학생들보다는 부모님들이 줄을 이뤄서 운영되는 것이었는데 학생들 중 8알은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 부모님의 결정에 순응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충격적인 결정을 듣고 나니 도저히 그 말을 따를 수가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국의 동아리와 같은 의미의 클럽 활동이나 사교 활동을 하며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한 친구가 쾅소리가 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표정은 희죽거렸고 목소리는 비아냥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 한국이 어딘지 알아?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들어본 적은 있어? 근데 그건 왜 물어? 그 친구는 뭐가 그렇게 웃기는지 배꼽을 잡으며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폭소했어요. 한국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들어본 적만 있으면 안 될 텐데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그 친구를 보고 있었는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모두 그 아이를 미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의 표정을 읽었는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혹시 너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알고 있니? 다른 친구들도 잘 모르는 눈치였죠. 그런데 한쪽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며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공산국가 아니야? 모두가 토끼 눈을 뜨고 웃고 있던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너는 왜 그런 나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공산국가라니? 그 아이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자세를 하더니 그 나라가 공산국가인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 모두가 그 친구의 뒷말을 궁금해했습니다. 저마저도 궁금했죠. 글쎄 그 나라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래.
그 아이는 이렇게 외쳐놓고 또다시 낄낄거리며 웃었는데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당연하죠. 앞뒤 없이 들어오더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라를 아냐고 물어보는 것도 모자라. 원치 않는 정보까지 제멋대로 이야기했으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전쟁 중이던 공산국가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순간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뚝 끊기더니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너 아직 모르는구나.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너 그 나라로 유학 간다던데.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꽂혔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으며 물었죠. 뭐라고 내가 그 한국이란 나라로 유학 간다고.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친구는 비아냥대며 말했죠. 공산주의 국가에 전쟁 중인 곳으로 대학을 나 같으면 거길 가느니 차라리 대학을 포기할 것 같네. 너 부모님이랑 혹시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 그러지 않고서야 딸을 한국에 보내는 게 이해가 돼.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죠.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없어.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내가 왜 거기로 유학을 간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니 다른 애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너 원래 프랑스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 맞아. 엄마한테 나는 프랑스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려놨었어. 분명 들어주실 거야. 한국은 무슨 한국이야? 너가 분명 잘못 들은 거겠지. 확실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니니? 당장 사과해줬으면 좋겠어. 그 친구는 저의 그런 말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제게 소리를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손가락질까지 더해서요. 어차피 내일이면 다 알게 될 걸 내일 두고 보면 알겠지.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들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 일부가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아닐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이 일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아니니까요. 얼토당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집을 나서려는 저에게 부모님이 충격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국으로 대학을 가게 될 테니까 그렇게 알라는 말씀이셨죠? 그 말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에 놀라 부모님께 물었죠. 제가 한국을 간다고요? 엄마 저는 처음 들어보는 나라고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부모님은 그게 무슨 문제냐는 듯 무덤덤하신 표정으로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들었으니 된 게 아니냐며 저의 반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그 나라가 친구들 말로는 되게 위험한 곳이라던데 두 분은 제가 걱정되지도 않으세요? 제가 거의 울다시피 이야기를 하니 엄마는 저를 보고 적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겠다면 좀 찾아보고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 도착하고 나니 모두가 이 사실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전날 제 한국 유학 사실을 떠들어댔던 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속닥거리며 대화 중이었고 어제만 해도 저를 위로하던 친구들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온 걸 보고는 어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 말이 맞지? 내가 말했잖아. 너 한국에 갈 거라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계속 비아냥대며 말하더군요. 너네 집 혹시 망한 거 아니지?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나라에 자식을 보낼 리가 없잖아. 솔직하게 말해봐봐. 너네 집 혹시 진짜 망한 지 꽤 된 거 아냐? 다들 대놓고 웃지는 않았지만 킥킥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이렇게 돌변을 하다니. 지금 생각해보면 오글거려서 못 봤던 한국 드라마나 지금 이곳이나 다를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의 막말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유학을 왜 후진국으로 가는 거야? 가서 기아 체험이라도 하라는 건가? 그 나라. 전쟁 중이라고 했지 가서 전쟁 기술이라도 배우라는 거야.
그럴 거면 차라리 군대를 가야지. 너 설마 부모가 가라고 했다고 진짜 갈 건 아니지.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건데 할 수 있겠어? 나라면 거기서 총 맞고 죽을 바야.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다. 아, 미안. 너네 집 망해서 비행기도 없지. 우리 집 경비행기라도 빌려줄까? 그래도 같은 학교 다녔었는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저에게 상처를 주겠다고 작정한 것도 힘든데 초중고를 함께 나온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서 한국에 가기 싫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지만 부모님은 완강하셨어요. 엄마, 아빠, 다른 애들은 프랑스, 미국, 독일 이런 데로 가는데 나만 왜 한국이에요? 아시아로 가야 되면 차라리 일본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설마 우리 집 정말 망한 거예요. 부모님은 이럴수록 저를 빨리 보내야 된다 생각하셨는지 유학 준비를 서두르셨고 저는 일주일도 안 되어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울면서 일주일을 지내느라 뭘 알아볼 시간도 없이 말이죠. 비행기를 타는 내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상상해봤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 녹물이 나오는 수전, 굶주림의 국어를 하는 어린아이들 책에서 본 전쟁터의 모습이었죠. 하늘은 잿빛일 거고 퀴퀴한 탄약 냄새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본 하늘은 청명했습니다. 출국장으로 가는 내내 어리둥절함을 숨길 수 없었어요. 뭐지 하면서 걸어갈수록 공기가 쾌적해졌고 공항은 청결했으며 안내해주는 직원들은 영어가 유창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런 엘리트들이 가는 길마다 깔려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출국장에 나가니 저를 마중 나온 유학원 관계자가 있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나고 머리나 옷이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멀끔한 모습의 남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피부가 깨끗한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슈트를 빼입은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격식 있는 모습이었고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죠. 저는 그 사람이 준비한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는데 밤이 깊어 뭔가를 보지는 못했고 관계자를 통해 제가 서울대학교라는 곳을 가게 될 것이며 그곳이 한국의 최고 대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최고 대학이라 봤자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국의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하더군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런 언어와 문화 배울 생각 없는데 라고 말이죠. 제가 도착한 호텔은 예상과 다르게 무척이나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놀랍진 않았어요. 아무리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돈 많은 관광객에게 보여줄 고급 호텔은 필요하니까요. 긴 비행에 지쳤는지 까무룩 잠에 들었고 저는 다음날 아침 호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뭐야? 호텔 밖에는 고층 빌딩이 줄지어 있었는데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은 없고 세련된 건축적 디자인은 물론 번쩍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도로는 잘 닦여 있었고 멀리서 봐도 도심의 조경도 좋더라고요. 제가 살았던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솔직히 놀라긴 했으면서도 내심 호텔 주변이라서 특별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학원을 통해 경험해본 지하철은 외계인이 만든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최강국인 미국의 지하철마저도 지저분하고 쥐가 들끓었는데 후진국이라는 한국이 월등히 좋았어요. 사람들의 시민의식 또한 남달랐습니다. 전쟁에 시달려서 지저분한 사람들이 구걸할 줄 알았던 생각이 부끄러울 정도로 매너 있었죠. 가장 놀랐던 건 노인과 아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였습니다. 보통 레이디 퍼스트라고 해서 여자들에게만 이런 매너를 베푸는 경우는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본 것이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본인 이익 챙기는 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이나 자신보다 약자에게 더 편하고 나은 것을 양보하더라고요.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점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데도 쓰레기가 없는 것이었어요.
모든 한국인들이 커피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대체 그 컵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상하더라고요. 나중에 친해진 한국인 친구를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분리수거라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밖에서 쓴 플라스틱 컵을 집으로 가져와서 물로 깨끗이 씻어 분류해버렸습니다. 종이, 스티로폼, 비닐 등 모든 걸 분리하고 병에 플라스틱과 비닐이 같이 있다면 그걸 따로 분리까지 하더라고요. 귀찮지 않느냐 물었더니 한국인들한테 이건 생활이라서 괜찮아, 너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다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 나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배웠어.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라는 게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버려야 해. 놀라웠습니다. 제가 가본 나라 중 분리수거를 하는 곳은 독일이 유일했어요.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독일도 이 정도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해 땅도 작지 쓰레기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에 매장하는 쓰레기의 양이 많아질. 그러면 한국인들의 터전에도 악영향이 갈 거야.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어. 쓰레기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건 알지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려는 거야. 누가 이런 나라를 두고 공산국가니 전쟁국가니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본 한국의 모습은 상상과도 달랐고 주변 사람들의 말과도 달랐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투정을 하기 전에 최소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찾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말이죠. 학기가 시작하기 전 저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서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별거 아닌 대학이라 생각한 것은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서울대는 저명한 학자들을 수없이 배출해냈고 학생들의 수준 또한 상당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하다 보니 저절로 밤을 새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기 중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이미 충분히 지식이 넘치고 대단한데도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다니. 저는 죽어도 한국 학생처럼은 못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수진들은 또 어떻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훌륭한 선생님이나 교수가 많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에서 초빙해 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거의 90%가 한국인 교수님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푹 빠지게 만든 건 한국의 술 문화였습니다. 제가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제일 놀라웠던 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1교시 수업을 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드디어 학생들이 땡땡이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역시 한국 학생들이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면 잘 못 놀 거다라는 말은 한국에서만큼은 허용되지 않은 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 학기를 알차게 보냈어요. 공부하랴, 언어 배우랴, 친구들이랑 놀랴 너무나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쾌적한 환경, 좋은 사람들, 훌륭한 교육 등등 빠질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기가 끝날 때쯤 아르헨티나에서 같은 학교를 다녔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비아냥대던 친구였죠. 안녕, 너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살아는 있는 거지. 근데 거기 정말 전쟁 중?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최소한 알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면 한국을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뭘 이렇게 물어보니? 라고 맞받아쳤죠. 개구리 올챙이 적시절 기억 못하는 것 마냥 제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너무 평화로운 나라고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그 어떤 나라보다 좋은 곳이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더군요. 오호, 그래, 그러면 우리가 방학 때 직접 방문해봐도 되겠니? 그 친구들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좋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연락을 한 친구를 비롯해서 제가 한국에 유학을 간다고 떠벌렸던 아이, 저에게 상처 줬던 친구들은 정말 한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전쟁 중이라서 무섭다면서 왜 여기까지 온 건지 웃기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올 만큼 용기가 대단하구나. 아님 전쟁의 무서움을 이길 만큼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니? 그 아이들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제가 초대한 호텔 라운지에 올 때까지 그 아이들이 무엇을 봤는지요? 저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의 곳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감탄했던 지하철, 한강 배달 문화, 음식, 한국의 술 문화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한국에 온 지 3일째가 되자 그 친구들의 입에서 진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으로 유학 간 친구였어요.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을 못 알아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영어 수업이 있으면 뭐해 뭐라고 하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더라고. 자기들끼리만 아는 발음으로 대화하는데 나 그래서 일본인 친구가 한 명도 없어. 다음은 저에게 비환영됐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제가 원래 가고 싶어 했던 프랑스로 갔었죠.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만만치 않아.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고 프랑스어를 못하면 바로 무시해버려. 식당에서 프랑스어로 주문하지 않았다고 쫓겨난 적도 있어. 아르헨티나에서는 상류층 대우를 받던 사람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니 속이 쓰릴 만도 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 제가 한국 친구들을 만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러면서 물었죠. 정말이야, 사실 오기 전에 한국 드라마를 봤었어. 한국 남자들은 전부 다 잘생겼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뭐 외모는 모르겠지만 잘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야.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깔끔하게 단정하려고 노력해. 여자든 남자든 너희 여기 올 때까지 봤던 한국 사람들 중에 스타일이 별로였던 사람이 있어. 누구도 아니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여자 혼자 밤늦게 돌아다녀도 되는 유일한 나라일 거야.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했지. 너희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아니 빈부격차는 한국은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겪었지만 그걸 이겨낸 나라야. 그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 난 한국에 올 때까지 아르헨티나에 대해 잘 몰랐어. 한국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후진국이 아니라 우리가 동경해야 하는 선진국이야. 누구 하나라도 반박할 법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상황과 주변국들의 평가를 들었겠죠? 저는 친구들이 돌아가기 전날 친구들에게 한국 유학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본인들도 창피한지 다 같이 있을 때 묻지는 못하더라고요. 한국을 무시하고 저를 조롱한 게 있으니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줬냐고요? 전혀요. 솔직히 그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완벽한 복수를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냥 이유 없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지난 날이 후회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지내고 있답니다.